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란과의 전쟁 기간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을 했다가 몇 시간도 안 돼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다. 완전히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4주에서 5주로 예상했던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를 우려했던 시장이 안도하면서 유가는 하락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도 이번 전쟁은 꽤 빨리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it much faster than we thought, and it's better, stronger, and our country is doing really well.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하지만 곧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 측면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충분히 이긴 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It's all been blown up. We could call it a tremendous success right now as we leave here. I could call it, or we could go further, and we're going to go further.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며 매우 고시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작전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지난 2일엔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전쟁 기간과 목표, 쿠르드족 지원 등 핵심 전략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수시로 바뀌면서 이번 전쟁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유가 급등인데요. 유가 안정을 위해서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발언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로 급락하게 됐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의식한 발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자신의 도럴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도에 1개월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유조선들에 묶인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더 허용하는 다른 선택지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들으면 굉장히 좀 서운해할 수 있는 소식인데요.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자 다급해진 백악관이 미국 배로만 석유를 운송하는 존스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석유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I might add, we're also waiving certain oil-related sanctions to reduce prices. So we have sanctions on some countries. We're going to take those sanctions off till this straightens out. Then who knows, maybe we won't have to put them on. There'll be so much peace. 단기간을 강조한 건데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주요 7개국 G7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이렇다 보니까 유가가 80달러대까지 급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 급락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9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 유가는 G7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는 성명을 내면서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8.42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4.9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G7이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를 의미하는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61%, 뉴욕 유가를 의미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56%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단시간에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유가 하락 원인이 됐습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이자 강경파로 꼽히는 이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앞서 월가는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가 몇 주간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심지어는 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바로 풀린다고 해도 중동 해역의 석유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7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서 전장의 주도권과 전쟁의 종결은 이슬람 공화국에 달려 있다며 중동 지역의 미래는 이제 우리 군대의 손에 있고 미군은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전쟁 전에는 석유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쟁 시작 9일 만에 석유 가격은 거의 2배로 상승했고 지금도 급등하는 석유 가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듯이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유럽과 아랍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내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며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자국 영토에서 내보내는 어떤 유럽, 아랍 국가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휴전과 관련해 몇몇 국가와 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휴전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해 몇 나라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잠재적인 휴전을 위해 내세울 첫 번째 조건은 추가적인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국제유가 급락으로 우리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은 6%까지 커져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코스닥도 4% 상승세입니다. 1,500원 턱 밑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20원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우리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어제는 6% 급락했는데 오늘은 어제 하락분을 만회 중입니다. 코스피가 5% 오른 5,523으로 출발했고 상승폭이 6%까지 커졌습니다. 현재는 5,500선 후반에 있습니다. 개장 직후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급등세입니다. 반면 어제 상승했던 방위산업과 조선, 정유 관련주는 약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은 4일 만에 순 매수로 전환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 9일 만에 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4% 급락했던 코스닥도 오늘은 4%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4% 오른 1147로 출발해 1150선에 올랐습니다. 기관이 홀로 순 매수이고 개인과 외국인은 순 매도입니다. 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98원까지 올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턱 밑까지 갔는데 간밤에 20원 이상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4원 내린
1,47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1,468원까지 내려갔고 현재는 1,47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어제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란 발언에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내렸지만 그래도 올해 초 1,420원대까지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열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경유값이 리터당 1,973원으로 2,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먼저 오늘 국내 유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은 1,9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6원으로 어제보다 4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간 리터당 1,930원을 기록했는데요. 중동 사태 이후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뒤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950원입니다. 경유의 경우 1,973원으로 2,000원에 육박합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중동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8일 이후 열흘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름값 인상 속도가 과도하다며 현장 점검 등 대응에 나서자 오름폭은 이번 주 들어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석유료 최고 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죠. 네, 이렇게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다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첫 가격 통제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의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를 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시세 이윤을 일부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2주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매점 매석 고시와 유류세 추가 인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중동 사태로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소비자들은 더 싼 주유소를 찾아 산만리에 나섰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업계도 씨름하고 있는데요. 이 두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강내 농협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수연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유소 상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주유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이 줄을 설 정도는 아니지만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 주유소의 휘발유는 1,799원, 경유는 1,796원으로 가격이 다소 낮은 편인데요.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충북의 경우 휘발유는 평균 1,913원, 경유는 1,93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리터당 4에서 7원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말이나 3월 초보다는 리터당 200원 이상 가격이 오른 모습인데요. 이란 전쟁 사태로 기름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에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원유 공급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름값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영농 준비 기간을 앞두고 면세유 지원을 확대한다고요? 네, 농가에선 3월부터 본격적인 농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을 하는 영농 준비 기간입니다. 이 농기계 운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고유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50억 원을 투입해 면세유 할인폭을 더 넓혔습니다.
이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를 대상으로 할인을 확대하는데 이 농업 분야에서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됩니다. 이 농협 측은 이번 면세유 할인 확대를 통해 영농비 증가를 사전에 막고 물가 안정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주유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할인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면세유 지원 등으로 고유가 여파 속에서도 농가에선 영농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송 기자, 지금 뒤에 차량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출업계가 600여 정도 모여있는 송도 중고차 수출 단지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자동차의 앞유리에는 이미 팔렸다는 의미로 솔드 아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이곳에 이렇게 차량을 주차해두고 인천항을 통해 세계 각지로 수출해 왔는데 지금은 모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 수출업자는 YTN에 중동 사태 이전에는 리비아와 두바이, 시리아 등의 지역으로 한 달에 100대에서 200대를 수출했지만 지금은 모두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말소 처리 이후에는 1년 안에 수출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수출업자들은 중동 사태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전쟁 때문에 화물차 운항이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건 물론 이미 중동으로 향하던 화물선들도 돌아와야 해서 손해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화물선이 인천항을 떠나서 중동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이미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던 배들도 돌아오는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해 부담이라는 겁니다. 또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를 보내려고 해도 위험수당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차가 보통 4대에서 5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컨테이너 하나당 위험수당이라고 하나요? 그 운송비 말고 별도로 컨테이너 하나당 3,000불씩 올랐다 들었거든요. 중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가운데 생계를 놓을 수 없는 중고차 수출업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들 생생하게 짚어봤고요. 김기수, 송수영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란 사태 이어갑니다. 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의 선원들의 생필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인근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20여 척으로 선원 180여 명이 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선박에 있는 식량 등 선원들의 생필품이 부족할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항구로 이동해 생필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에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우리 선박 한 척이 가까운 항구로 이동해 생필품을 보급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방공 무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걸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가 일부 나가도 우리 대북 억지력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용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주한미군 무기 반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포대 등 방공 무기 일부가 국외로 반출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거여서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방위력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군사력 수준도 5위로 평가될 정도라며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객관적 상황과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 그리고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투입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불식하고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으로 대내외적 여러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상황은 모든 국가가 똑같이 겪고 있다며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독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금융 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선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거라며 조기 추경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신속 대응팀을 중심으로 중동 현지에 있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의 당면 현안도 중동 사태입니다. 경제대응 TF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석유 최고 가격 표시제를 비롯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임시 방편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가격 통제보다 유류세부터 낮추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중동 사태 경제대응 TF를 발족하고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오전 8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물가와 환율 등을 점검했는데요. 당정은 유가 폭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 정유사가 국내 비축 기지에 보유하고 있는 원유 686만 배럴을 쓸 수 있는 권한, 이른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유소 담합과 원유 사재기 등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 대응하고 30여 년 만의 비상 조치인 석유 최고 가격제도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금 다 있잖아요.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완성된 연후에 그리고 또 시장 상황도 고려해가지고 적이 늦지 않게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유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임시방편이라며 가격 통제보다 먼저 유류세부터 적극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3차 오일 쇼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이른바 절윤 결의문을 내고 노선 변화를 천명했는데 지금 평가가 분분하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갈수록 내홍이 극심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노선 변화를 천명한 겁니다. 이번 결의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고 민주당은 선거용 반쪽짜리 미봉책이라고 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이끄는 이성건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였고 결의문에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담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아침 라디오에서 당권파가 숙청과 제명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결의문을 면피용으로 볼 거라고 판단을 보류했고요. 어제 결의문으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산 장동혁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외부 공개 일정이 있는데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어제 결의문에서는 친한계 징계 문제 등 내관도 빠져 있는데 의원들은 이제 공은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전운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죠.
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 이후에도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이견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법사위 강경파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계속 돌출되면서인데요. 김용민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정부의 중수청하는 정치검찰을 유지하는 법안이라고 각을 세웠고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의견을 내놓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원내 지도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전용기 원내 소통수석은 당론으로 채택한 개혁안이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라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나지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같다며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 방식을 통한 현실적 개혁 원칙을 강조한 것을 빗대 민주당이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엔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군 7명이 숨지고 동맹국도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던 모즈타바와 거래를 할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지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Our country is doing really well.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How good is our military, right? Amazing. Short term. Short term. 네, 전쟁은 곧 끝난다. 가장 애매한 표현 중에 하나가 곧이잖아요. 곧이면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미국이 최근에 예.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 중에서 예멘하고 뭐 과거 이제 지난주 12일 작전 벌쓸 때 작년에 100시간에 가장 많은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합쳐서 4,000개 표적을 예. 100시간에 타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거의 괴멸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군사력은 다 괴멸됐고, 근데 2단계 작전을 하겠다고 했죠. 뭐 산업시설을 뭐 파괴하겠다고 뭐 생산을 파괴하겠다 했는데, 그 파괴할 게 없어요, 이제. 거의 뭐 지하 깊숙이 있는 예. 탄도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은 뭐 잘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뭐 없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군사력은 이미 사라졌다. 뭐 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타결 목표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마무리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마무리는 아니고 뭐냐면 예. 이 전쟁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란 정권의 전복이었잖아요. 예. 그 작년에 이제 반정부 유혈 시위를 앞두고 이란 정권이 이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이걸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건데 예. 이란 정권의 정복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아들로 정권 이양을 시켜준 게 트럼프죠. 예. 결론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냐? 예. 전쟁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거든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예. 이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군사작전 첫 번째 군사작전으로서 예. 48명의 주요 지휘자가 참수하듯이 몰살당했잖아요. 자, 그럼 이란의 군사력을 다 괴멸시켰다고 매일 강조하고 있어요. 중부사령부도 구축함 교체하고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예. 그럼 이란 해군을 괴멸시켰으면 호르무즈 봉쇄는 풀려야죠. 여전히 호르무즈는 계속 봉쇄되어 있고 유가가 올라갈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이란의 군사력을 다 이제 뭐 몰살했잖아요, 그죠? 괴멸시켰다고. 근데 끊임없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은
걸프국 주변국도 이어지고 있죠. 예. 결국은 트럼프로서는 계속 장기전을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여기서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란 군사력을 다 소멸시켰다. 예. 이제 전쟁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예. 하면서 본인의 정치 승리적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일종의 정신승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곧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이번 주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가능성이 있는 건지 도대체 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 예. 한 개의 말을 하고 그거와 상반되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진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차 협상이 제네바에 있었고 예. 그 협상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이란 측에서는 굉장히 진전이 있었던 협상이었다라고 하고 미국 쪽에서는 금방 아주 불만족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불만족스럽냐 하면은 2015년에 체결했던 핵 협정, 그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합니다. 그 협정에 있었던 내용마저도 이란 측에서 이번에 제시한 안이 그거에도 못 미쳤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이 핵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격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또는 합참의장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란의 핵 능력 이걸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미사일 능력도 어떻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초기 단계에서 이 군사적인 목표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더더군다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미사일 발사대의 능력이 그저께만 하더라도 60% 정도 파괴했다고 했는데 어제 얘기가 80% 파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도 얼마만큼 더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끝난다, 굉장히 단기간이다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에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이번 주에 지금 현재 다 파괴 못한 그러한 표적에 대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무기를 없애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달성하면 정말 다음 주에도 종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4에서 6주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제 이번 주말이 되면은 2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주에서 4주가 이제 남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사정을 보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중간 선거는 닥쳐오는데 굉장히 공화당이 지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전쟁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영어 표현 중에 이제 excursion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거든요. 애초에 우리는 일부의 인물만 딱 제거하는 단기간 작전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건 다 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까? 네, 명분이 바뀌는 거죠. 전쟁을 끝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뭐 이란의 정권을 전복시켜서 뭐 이란 뭐 유혈 진압으로 핍박받는 이란 국민들을 내가 좀 구해주겠다. 예. 도와주겠다 작년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거 돕겠다. 근데 갑자기 그런 목표들을 달성을 못하니까 그래 하메네이만 제거하고 우리 그게 목적이었다고 또 유체이탈식 화법을 쓰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대단히. 원래 목표는 그게 아니었습니까? 원래 목표는 정권 전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두로 체포 작전과 최근에 트럼프의 군사 작전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진행됐거든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가 놀랐죠. 근데 이번에도 놀랐지만은 결국 미국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들이 할 줄 몰랐나 봐요. 아니 아들은 할 줄 알았죠. 알았나요? 예. 아들이 또 살아있잖아요. 예. 아들은 뭐 아버지도 못 산다고 뭐 하면 그 모스타파가 좀 부상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 가족은 지금 거의 몰살을 당한 것 같아요. 예. 그 보면 뭐 그 하메네이 일가를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고 결국은 아들에게 정권을 이양해 준 건 트럼프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이틀 전에 항복을 했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된다는 말은 뭐를 포기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모스타파가 예. 최고 권력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걸 왜 얘기죠. 경고를 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결국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라니자니가 뭐 지금 뭐 후보로 있다 얘기를 하지만 그 뭐 이란의 보통 이제 최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식자, 법학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라니자니 혁명수비대 소속이니까. 예. 그 혁명수비대를 익히는 것도 대통령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유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아예 장악해버리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오늘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물리적으로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장악하겠다. 그 전에는 우리 함정이 호위를 해서 유조선이 날락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봉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위협만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한다 할지라도 예. 또는 미 군함으로 호송을 한다 할지라도 이란 측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인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란 측에서 계속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관할에 있는 것이지 미국의 관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내세우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낸다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이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굉장히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누가 유리한 형국입니까 지금? 이란이 유리하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굳이 이란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선주들의 심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선주들은 이게 재산인데 뭐 최근에도 유조선이 뭐 대한미사일이라든지 뭐 자포무 수상장에서 이제 피격을 당하면 예. 선주 입장으로서 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예. 뭐 뻔한 거예요. 뭐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를 혼란시켜서 피로도를 증가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고 또 하나의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많은 군사적 예측이 벗어난 게 그래도 이란이 걸프국들에게는 제한적 공격을 할 것이다. 예. 미군지대에서 예. 무차별 공격을 했죠. 일주일 만에 지금 12개국, 14개국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 피로도를 증가시켰는데 결국 그럼 우리가 좀 협조 안 하면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미국과 걸프 국가의 이간 비슷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장악해버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나요? 결국 미국은 사상자가 좀 중요합니다. 이 마가 진영에서도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하면 사상자가 나올 경우에 우리는 좀 지지 못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결국은 사상자가 지금 7명 늘어났고 걸프국 좁은 해역에 군함을 집어넣었을 때 그건 안에 편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상자가 또 발생하면 트럼프로서는 아주 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되니까 예. 뭐 실제로 트럼프도 뭐 유선들 쫓아다니지 내가 호위하겠다 했지만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네. 예.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곧 끝낸다고 하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는 전쟁 끝내고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네. 발끈했는데 전쟁을 끝내는 그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트럼프 것이죠.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작전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전쟁터는 예. 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방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어를 하고 있는 쪽에서 전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격을 하는 쪽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종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주 그래서 이제 2-4주 남은 기간 2-4주 안에 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보고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미국은 내심 정권 교체를 원하고 전쟁에 뛰어들었겠지만 이란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메네이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이란 국영방송의 공식 발표 이후 거리에는 새 최고 지도자 선출을 환영하는 군중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Take him out. Does he have a target on his back?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You know, I was disappointed. We think it's going to lead to just more of the same problem for the country. 네. 기자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참수작전 할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예, 속내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 그 첫 번째 이란 전쟁 시작은 예. 48명의 주요 수뇌부 암살이 먼저 몰살이 먼저 목적이었잖아요. 예. 오전 시간대를 노렸어요. 거의 기습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고 뭐 애약이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가장 많은 주요 수뇌부가 모이는 시간대를 노려서 타결을 한 거예요. 오전 9시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력보다는 이 사람들의 사실 동시에 몰살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란이 한번 당했잖아요. 고난되었던 라니자니가 내가 좀 건재하다 예. 하는 영상을 잠깐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병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만약 좀 그 모스타파도 물론 좀 비밀리에 정말 숨어 있을 거고 민간 시설들 돌아다니면 어떻게 또 폭격합니까? 또 민간인 피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의 반전이 일어나면 또 트럼프 지지율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2차 참수작전은 쉽사리 못할 것인데 항상 이런 참수작전은 기습입니다. 기습. 예, 내가 대놓고 너를 그냥 없애버릴 거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 비밀 해야 이번 전쟁처럼. 예. 그러니까 2차 참수작전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모스타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동선을 좀 추정해 본다면 아무래도 좀 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 기간 동안 노출을 시키지 않을 거고 아마 그 소재는 경호 요원들 중에서도 아주 건적공호 몇 사람만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를 하고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제거를 했을 때를 보면은 그 수장을 우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승계하는 그 다음 후임자를 또 제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으로서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살해를 됐고 그 다음에는 후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금도 보셨습니다마는 예.
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지금 하메네이 무스타파가 선출이 되기 전에는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참수작전할 것이냐. 대답하지 않겠다. 나는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현실주의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체제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굳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구실을 대든 간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수로 두고 자, 여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거를 지금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이 관계 의견이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트럼프는 빨리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영어 표현으로 뭐 I'm not happy with him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가 어찌할 도리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해석되죠. 지금 아예 뭐 참수를 할 수도 없고 또 이란 정권이 좀 미군의 어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 민간 피해가 커요. 1,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시위 영상도 봤겠지만 이란 내부에서 반미 시위가 좀 커요. 따지고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반정부 6월 진압으로 해서 명분을 삼았는데 올해 지금 이란 내부의 반미 여론이 커진 거예요. 결국은 이란 내 여론 그리고 뭐 해교 혁명 때 보면 보통 그 팔라비앙도 승계 안 한다, 뭐 대도수는 안 하겠다, 세습 체제 안 하겠다 했지만은 됐고 이란 국민들이 지금 그 지지를 하고 있고 혁명 수비에 충성하겠다고 하잖아요. 결국 트럼프로서는 지금 당장 어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판을 벌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왔다. 아버지보다 시즌2는 더 강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을 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대체 전쟁은 왜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새로 들어선 정권이 어떤 성향이다 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냐?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해군은 다 끝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상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미사일과 드론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미사일 발사체가 80%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란으로서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눌려 있지만은 이제 서서히 그 불만이 더 고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란 정부로서는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이 하메네이 시즌 2 이 정부가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현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끝내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극단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신 건데 이란 입장에서도 좀 보면요. 이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건 뭐 시나리오입니다만 다음 주에 뭐 종전이 되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우리 6개월도 버틸 수 있다, 6개월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더 좋은 시나리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면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데요. UAE를 공격한 이제 드론과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보면 그 8일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실게요? 드론 같은 경우는 8일까지는 100여 대가 넘었어요. 근데 9일 날 10여 대로 급감을 합니다. 뭐 탄도미사일은 뭐 10발씩 이렇게 쏘긴 하지만
그럼 결국은 이란도 작전 한계점에 쫀 것 같아요. 6개월은 그냥 하는 말입니까? 예, 지금 드론이 지금 보면은 보통 평균 100대 이상 쏘다가 10대로 줄었거든요. 그렇군요. 90대 이상 급감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뭐 다음에 대공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 UAE만 공격가 들어오는 숫자만 해도 1,400대가 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점에서 뭐 이란이 약간 주춤해서 공격을 멈춘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대사님 말씀처럼 이란이 과연 이제 작전 한계점에 이제 거의 다다랐다. 그거는 바로 이제 종전을 좀 앞두고 이란도 어차피 협상이 나갈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란이나 지금 뭐 좀 끝내고 싶은 속내가 있을 것이다. 두 분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푸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했다 그러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중재안 같은 것을 좀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뭐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마련하는 중재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란 측에서도 똑같은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 즉 이것을 지금 현재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도 이렇게 되면은 중재해서 협상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속내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러시아 원유 제재도 좀 풀어준다 그러고 푸틴 대통령의 몸값이 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푸틴은 이거 전쟁으로 해서 많이 이걸 얻었죠.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군사 협력 관계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이 그 러시아가 급하니 샤이드 드론을 많이 공유해줬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가 또 샤이드 드론 일부 또 성능 개량해서 또 해주고. 그걸 봐서는 푸틴의 어떤 영향력은 이번 종전에도 이란을 이제 종전의 협상장에 끌어들인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신정우 사무총장께서도 이번에 민간인 피해가 컸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첫날 어린이를 포함해 180여 명의 민간인이 숨진 초등학교 폭격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참사의 책임을 놓고 지금 미국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좀 보시죠. سند جنای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رای همه اثبات بود. خوبی آوارها رو ببینید. این یک مدرسه است. یک مدرسه این که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을 본 무기 전문가 8명이 일제히 해당 무기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는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란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란에는 토마호크가 있을 수가 없죠. 없죠. 유사한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저도 이 영상을 어제 새벽에 봤습니다. 근데 요즘 또 AI로 가짜 영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가짜 영상인 줄 아셨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너무나 잘 찍혀가지고 그 토마호크도 선명해 보이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이거를 가짜 영상인지 언론도 다루기가 좀 힘들다고 처음에 그래서 많이 다뤘는데 토마호크는 거의 확실하고요. 근데 지금 개전 초기에 이런 초등학교에 오폭 사고 났는데 거의 일주일 뒤에 나온 거예요. 이란이 짓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개전 초기에 민간인, 특히 초등학교, 예. 어린아이가 있는 학교를 오폭을 했으니. 너무 대규모 피해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토마호크 2발이 떨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이란 해군 혁명수대 본부 같고 학교도 그거를 또 표적 설정을 잘못해서 학교를 타격한 것 같은데 오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거의 오폭을 합니다. 표적을 예. 잘못 설정한 거죠. 예. 이 시설을 어디 혁명수비대 시도가 연계된 게 보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게 개전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군의 반전 여론 더 올라간 거잖아요.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 작전, 1단계 작전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뭐 계속 말하니까 뭐 이란 짓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결론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거 미국 내부에서 청문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도 토마호크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죠. 이란이 토마호크가 됐습니까? 아니, 예. 이란도 물론 수락 미사일이 있죠. 예. 근데 이건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란이 반격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대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의 어떤 표적 설정 잘못으로 인한 오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좀 파장이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 여론이 아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란 측에서 미국의 공격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다, 이것은 이란이 쏜 것이다. 오차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 때문에 많은 오차가 났던 이런 폭격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란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 이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추후에 나중에 이제 정리되는 부분도 이제 많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저장고 30여 곳이요? 무차별 공습하니까 미국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작전도 좀 어긋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어긋났다 보죠. 예. 예, 지금 산업시설을 타격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가 혼란해지는 게 기름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경제가 혼란스럽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의도일까요? 글쎄요, 뭐 이스라엘 제가 폭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가 좋은 기회입니다. 예. 어차피 이란이라는 그 적국을 한번 내가 끝낼 수 있다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 같고 이란 국민들도 전쟁 지지율이 80% 된다는 얘기까지 해요. 미국과 좀 틀리죠. 미국은 전쟁 지지율이 30% 미만이거든요. 결국 그런 봐서는 이란은 어차피 이번 기회를 빌미로 이란을 완전히 산업시설을 기반해서 완전히 우리를 더 이상 이스라엘 건들지 못했던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예. 트럼프는 그때 더 곤란해졌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엇박자가 좀 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 간에 이제 뭔가 좀 엇박자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애초에 이 전쟁 시작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뜻이 없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1인 설득 작전을 펼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뉴욕 타임스로부터 시작된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내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전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켰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누가 더 절실하냐 했을 때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 쪽에서 훨씬 더 절실했을 겁니다. 예. 그 사실은 맞는데 과연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만큼 설득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계속해서 현재까지 핵 비확산 이 원칙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말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 줄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라인은 이란의 핵 개발 방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번 전쟁으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어쨌든 뭐 설득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설득한 것이 좀 주요했다. 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언론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따지고 볼 때 기본적인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원천이 워낙 확고하다는 이 점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아침에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관련해서 대북 억지력에 이제 장애는 없고 사태가 이제 장기화돼서 반출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을 수 없죠. 중동 사태가 워낙 급하지 않습니까? 뭐 미군의 그 사드 레이더도 뭐 이란의 뭐 탄도미사일로 피격돼서 불능화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급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도 패트리어트 3개 포대가 10일 전쟁 미나이 해머 작전 앞두고 반출이 됐습니다. 중동으로. 그 12월 달에도 레이저 유도 폭탄 키트 갖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일부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레이더나 이런 건 아니고 탄 종류겠죠. 워낙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이란이 워낙 많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런 탄들이 나갔는데 빨리 이거 마무리되면 생산량을 높여가지고 뭐 전시 비축한 게 그만큼 중요하죠. 전쟁 지속력을 또 유지해 주는 게 또 비축탄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제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언제쯤 될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동맹국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죠.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곧 끝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급조된 기자회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미국인들의 민심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란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승전보를 꺼내들었습니다. We're putting an end to all of this threat once and for all, and the result will be lower oil prices, oil and gas prices for American families. We've done that.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전쟁 초기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공급 부족에 따른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Global economy is facing an extended period where supply remains much lower than it was, and that has the potential not just to keep prices where they are, but potentially drive them even higher. 이란 남부 한 여학교가 공습을 받아 학생 등 170명이 넘게 숨진 참사는 전쟁 명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 잔해가 발견됐고 미국의 오폭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자국 학교를 폭격했을 것이란 황당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Well, I haven't seen it, and I will say that the Tomahawk, which is one of the most powerful weapons around, is used by, is sold and used by other countries. 미국 국방부는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됐다고 경고하는데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났다고 우깁니다. 전문가들은 협상 상대도 출구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터져나온 무모한 낙관론이라고 꼬집습니다. Mosheba's selection confirms that security-minded conservatives and, if not hardliners, are in command and control and currently dominating the system.
치솟는 물가와 동맹의 비판이란 거센 파고 속에서 트럼프는 종전 임박이란 말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치밀한 전략의 산물인지 아니면 당장 궁지를 모면하려는 아무 말 대잔치인지는 곧 드러날 유가와 전장의 향방에 달렸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서 전장의 주도권과 전쟁의 종결은 이슬람 공화국에 달려있다며 중동 지역의 미래는 이제 우리 군대의 손에 있고 미군은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는 전쟁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으로 이란군에 힘이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튀르키예 등이 외교적인 해법을 제안하면서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가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We obviously talked then about the Middle East, and he wants to be helpful.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란 전쟁의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을 위해 직접 뛰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В том числе с учетом провед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с лидерами стран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с президентом Ирана Пезешкиано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도움을 제안했고 이라크는 중동 국가와 유럽연합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도 국영TV에 나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을 요청했다며 외교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위해선 추가 공격이 없어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동지중해의 프랑스 항공모함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종전 논의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t tout dépend aussi de la clarification que les uns et les autres font sur leur objectif final et au fond ce qu'on appelle l'effet final recherché.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의 중재 제안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끝내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 사태가 터진 뒤에 우리 해외 파병부대 근처에서도 피격이 발생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 레바논 동명부대 동북방 31km 지점에서 피격이 있었습니다. 동명부대는 방호태세 1급을 유지하며 유엔 평화유지군과 연계한 필수작전 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서남방 68km 지점인 알다프라 공항 일대에서도 피격이 있었고 아덴만 청해부대는 방호태세 2급을 유지하며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방공 무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걸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1년 국내 총생산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또 국가방위를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어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노름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훈련 시작 하루 만에 북한 반응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시작 하루 만에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노름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간판을 또다시 내들고 있지만 우리 문전에서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워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수반이 가장 강력한 공격력은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법칙이라고 이미 천명했다고 했는데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 또 다단한 국제적 사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동 사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면서 이번 한미연합연습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아니라 이제 부장이죠. 이렇게 승진한 뒤에도 대남 메시지를 계속 담당하고 있군요. 네, 김여정은 최근 마무리된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로 치면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총무부장으로 임명된 것도 확인됐는데요. 당의 살림살이 등을 챙기는 기존 총무부장 역할에 더해서 승진 전에 맡았던 대남, 대미 메시지를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김여정 부장의 담화에 대해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대응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엄포성 표현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나 핵무력을 직접 거론하진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주요 7개국 G7이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유조선들에 묶인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더 허용하는 다른 선택지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인도 기업에 러시아산 원유, 석유 제품 구매를 30일간 허용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는 4억 1,500만 배럴로 전 세계가 약 4일 남짓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은 단기간의 작전이라며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강조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로 급락을 했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We're also waiving certain oil-related sanctions to reduce prices. So we have sanctions on some countries. We're going to take those sanctions off till this straightens out. Then who knows, maybe we won't have to put them on. There'll be so much peace. 앞서 미국 재무부가 인도에 1개월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은 반드시 해야만 했던 단기간의 작전이라며 미국 가정의 휘발유와 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And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전 강조에 주요 7개국 G7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이번 주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란이 완패할 때까지 공세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월가는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몇 주 이어지면 유가가 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바로 풀린다고 해도 중동 해역 석유 수출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6, 7주가 걸려 당분간 충격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런 사태로 국제 유가가 한때 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급등락하는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동의 석유, 가스 시설이 피해를 보고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행량이 90% 감소한 점 등을 들어서 아시아 세계 에너지 안보가 우려 리스트 상위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유 가격 상승이 특히 저소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경계감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열흘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5원으로 어제보다 3원이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리터당 1,929원으로 휘발유 값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952원, 경유는 1,97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등의 영향을 받아서 9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유가 급등에 기름 보일러로 난방하는 시설 농가들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의 하우스 감귤 농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농가 사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이 유가 급등으로 시설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는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밖은 쌀쌀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 하우스 안은 초록색으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감귤은 오는 여름 출하 예정인데요. 나무마다 작고 귀여운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이곳 농장은 지난 1월부터 최저기온 섭씨 17도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난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농가는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름 보일러를 이용해 하우스 안 온도를 유지 중인데요. 7,000리터들이 기름통 2개로 평균 40일 동안 난방이 가능합니다. 7개월 동안의 재배 기간 동안 5만 리터가량의 등유를 소비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는 시설 농가의 생산비 절반은 유류비입니다. 제주 지역 등유 소비량의 60%가량이 면세유로 쓰이는 상황인데요.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등유 가격 고공행진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초 배럴당 85달러 안팎이던 국제 등유값이 올해는 배럴당 최고 2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하우스 감귤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농협은 전국의 면세유 사용 농가 지원 등을 위해 3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250억 원은 면세유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국세청이 유류 가격 상승의 편승에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활용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가 판매 후에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와 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기에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선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를 많이 운행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적게 타야죠. 저는 차 놓고 다닐 생각이에요. 만땅이 45만 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5만 원, 70만 원까지 들어가요. 방법 없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 발언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8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와 국내 증시 등 경제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 그대로 지금 이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원유 가격, 유가, 또 주식시장의 주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항목입니다. 네. 11월 중간선거에서 주가와 유가 모두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간밤에, 그러니까 실은 어제 이맘때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대폭등을 하는 하루에 30%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냥 뒀더라면 아마 미국 증시 그대로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동해서 이란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뭐 근거라든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뭐 미국의 수장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까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삼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다. 여차하면 미군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G7의 비축유 방출 이야기까지 뭐 러시아 원유를 제재를 풀어준다는 얘기 뭐 이 둘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쏟아지게 되면서 유가가 급격하게 빠지게 됐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됐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뭐 WTI가 배럴당 119달러, 120달러 갔던 것이 거의 88달러, 89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40달러가 떨어졌네요. 그야말로 아찔한 롤러코스터 장이었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정부가 G7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같이 방출하게 되면 유가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운을 떼고 뭐 백악관에서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한다. 그러면 러시아산 원유가 또 시장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 이후에 G7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외죠. 전략유 방침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이야기도 나왔고 러시아 원유 제재를 풀어주는 문제도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범 국가고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만 좋은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는 어제 좀 유가를 떨어뜨린 데 나왔던 하나의 좀 부수적인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도 거의 한 4억 배럴 정도 이게 이제 전 세계가 한 4일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이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1억 배럴 쓴다고 치니까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정도까지도 뭐 방출하겠다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행태들이 왜 나오냐? 지금 원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 유가 100달러, 110달러만 이게 1, 2주일만 더 가게 되면 일파만파 사건이 꺼지기 때문에 부랴부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급 진화에 나선 가운데 사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긴급하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국내 휘발유랑 경유 가격을 좀 보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아직도 거의 2,000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 뭐 주유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유가가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그 전에 비싸게 사온 이제 기름이 있다. 그게 한 2, 3주 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못 내린다 해서 안 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게 될 때는 분명히 2, 3주치에 쌓아둔 이제 기름이 있을 텐데 바로바로 그것도 과도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오를 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마진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제 기름값을 올리는 것은 대국민을 향한 중대 범죄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유사와 주유사 말이 좀 다릅니다.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올린 거 아니다라고 해서 이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들은 그나마 좀 덜 올리는 것 같은데 이제 일선 주유소들은 뭐 대통령의 경고가 나와도 바로바로 선반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2주치, 3주치에 대한 비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올라가는 국제 유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행태여서 앞서 우리 시민들 인터뷰도 나왔지만은 이제 리터당 뭐 휘발유든 경유든 2,000원이라는 것을 체감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실 뭐 이동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산업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네. 그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각 제품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서 뽑아내게 되는데 거의 4분의 1, 많게는 30%가 유가에 좌지우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거의 뭐 2, 3주, 한 달까지 가게 되면 당장 다음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생산자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뭐 내리기는커녕 동결은커녕 아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까지 이건 결국 시중 자금 경색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 막 수요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기름을 막 써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때 배웠던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어서 이런 상태라고 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 가장 위험하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 하는 것이고 유가가 폭등할 때 주식시장이 어제는 뭐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기름값이 비싸도 너무 비싼 가운데 자, 이 중동 불안을 틈타서 급등한 이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꺼내드렸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가격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때 도입이 됐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에 30년 가까이 발동된 적이 없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 현상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잠자고 있던 이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2주 단위로 상한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가격 기준은 논의 중입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유사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공급 대신에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공급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국제 유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초강수가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 이번 주 내로 이제 뭐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름값 가격 상한제 얼마 정도 예상을 좀 하세요? 뭐 가격을 제가 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방식이 좀 복잡한 건 맞습니다. 네. 우리가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이고요. 기름값 상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가라고 지금 표현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정부에서 각 정유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3대 정유사한테 이 정도 가격으로 일단 더 높이지 마라, 공급가를. 그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유사들은 그 가격 밑으로 이제 주유소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2주 단위로 그 상한선을 다시 뭐 재공지를 한다, 바꾼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손실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각 네. 정유 기업들이. 그런데 지금 마진율을 정부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보존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네. 이 상한선을 결정할 때가 상당히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봤던 것이 아니라 앞서도 봤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 30년 만이기 때문에 좀 정교하게 아마 짜야 될 것 같고 당장 뭐 오늘 어제부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 당국과 이 정유사 관계자들, 정유기업 국내입니다. 아마 회의에 돌입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 전에는 아마 이제 앞으로 2주간의 상한 가격이 일단 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건 이제 일단 시장 개입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 개입은 최소화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네요. 옳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또 네. 다른 부작용이 부작용이 나올 있을 수 있다.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쉬운 부작용은 이거죠. 기름값이 높아지면 덜 써야 되는 게 실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제가 덜 쓰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령 전기세가 비싸지면 아껴야 되는 게 마찬가지 맞고요.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제를 정하게 되면 수급을 또 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이 오히려 경유 가격이 높잖아요. 네네. 이 차이 나는 것도 수급이 크거든요. 유류세도 있지만. 왜냐하면 휘발유는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덜 써서 수급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화물차들이 쓰는 경유는 뭐 어떡합니까? 이건 생활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어서 아마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이번 이란전까지 2주 단위니까 두세 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당국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함께 고려해서 이게 단기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고유가 시대가 좀 빠르게 물가까지 올라가는 이 연쇄 파장 효과는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이 유류세 인하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냥 이거 가격 상한제 하지 말고 유류세 인하로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 손실분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주유소들에게 굉장히 엄포를 놨잖아요. 네네. 대국민 뭐 범죄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이제 주유소들이 이야기를 안 듣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뭐 여러분도 체감하시겠지만 뭐 2,000원, 2,100원, 2,200원까지 바로바로 올리는 그런 행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단 이 기름값 상한제, 이 최고가라는 것들 한번 시행을 해서 뭐 정부의 영의 엄중함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는 차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긴 한데 저희가 뭐 하루하루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급등 급락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정말 아찔하고요. 이런 이제 롤러코스터장이 펼쳐 있을 때는 과도한 낙관, 비관 모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 좋은 것은 낙관 쪽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가가 다시 급락하고 오늘 국내장 매수 사이드카가 또 걸렸거든요. 거의 한 장 시작 한 20분 뭐 만에요. 이러면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고 기름값은 더 안 오를 것 같고 이런 좀 기쁨에 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이제는 됐겠지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V자 반등이란 얘기, 또 W자 반등, 뭐 L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확률이 낮은 것은 V자 반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올라갔을 때 좀 팔아서 현금을 좀 쟁여 놓고요. 특히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천이라는 선에 대해서는 나름 지지선을 좀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까? 폭락이 나와도 5천은 안 깼었고 또 5천이 깨면 정부가 100조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 자금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를 좀 바텀 삼아가지고요. 오늘 막 좀 오르고 5% 6% 또 올랐지만 이젠 V자 반등일 거야. 뭐 빚내서 전 재산 이런 거보다는 또 팔아놓고 현금을 좀 가지고 적어도 이란전 또 유가의 롤러코스터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입니다. 네, 지금 뭐 20조 원 넘게 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옮겨갔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B2 하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좀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지금 B2가요. 신용거래라고 우리 표현하는 것이 33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처음 보는 액수고요. 물론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5조, 106조 가고 있기 때문에 뭐 100조 대비 33조라는 비율 자체로는 이제 맞기는 한데 33조라는 금액이 상당히 크죠. 실질적으로 어젯밤에 이 빚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밤잠을 설친 것이 오늘 급반등해서 다행이죠. 만에 하나 오늘 어제 같은 분위기로 또 한 번 5%, 6%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제 빚투자들 담보 비율이 있거든요. 뭐 주식담보대출이든 증권사에서 빌린 거든 아니면 뭐 저축은행의 스탁론이든 담보 비율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럼 뭐 청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진콜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오늘 같이 좀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담보 비율이 뭐 120%로 잡히신 분, 130% 잡히신 분이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현금을 또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사는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는 1조 원. 그런데 오늘 코스닥을 또 보시면 그동안에 사는 척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코스닥을 뭐 3천억 이상 제가 파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요. 이렇다고 한다면 아직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이제 다시 롱 받을 거야, 살 거야라는 그런 포지션 전환은 아니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한 3만 5천 개, 뭐 3만 6천 개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라면 시장을 좀 더 빼겠다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보면 이번 주까지는 긴장감 있게 접근해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조건 사도 돼. 막 이런 접근법보다는 긴장해서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1,500원을 넘지는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좀 주춤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물가가 오르는 것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전체가 마찬가지죠. 특히 이번에 나왔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오히려 순감이 나왔거든요. 즉 고용, 노동 시장에 분명히 이제 먹구름이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감원 뉴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실업률도 올랐는데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고용은 나빠져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올랐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 유가와 비롯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와 국내 증시 등 경제 관련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의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서 미 무역대표부에 제기했던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조사 방침과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건데 미국은 곧 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투자사들은 이 청원으로 한미 정부 간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얻을 것은 얻었고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 의지를 보인 만큼 중복될 수 있어 청원을 철회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3일 USTR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We have Section 301 investigations, which are incredibly legally durable, where we can investigate and address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have led to our huge trade deficit.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다른 나라로 범위를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또는 차별적인 관행이 미국 무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철회한 국가별 관세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301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를 조만간 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쿠팡 투자사는 USTR 조사 청원 철회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안동시 수화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를 위해 주차해둔 차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차량 5대가 불타 소방서 추산 3,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북 예천군 지보면의 양봉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벌통 200개 중에 130여 개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대구 각산동 15층짜리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관계자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약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왜 건넸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에 취한 채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2일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운전자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근무를 했고 사고 당일 포르쉐 차량에 함께 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오후 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이보다 조금 더 올라서 야외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과 충남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예년 이맘때 수준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영남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마르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